유언장이 펼쳐지는 순간 남편이 웃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는데도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장례식장이었어요. 사흘 전까지 저 사람 옆에서 울었는데 지금 웃고 있어요. 아주버님이 남편을 봤습니다. 야, 성철아. 거기서 멈췄어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언장에 남편 이름이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읽은 내용은 이랬습니다. 토지, 장남 박성호, 아파트, 장녀 박미현, 예금, 현금, 거기서 멈췄어요. 차남 박성철, 없었습니다. 단 한 줄도. 자식이 셋인데 혼자만 빠져 있었어요. 누나 박미현이 손을 꽉 쥐었습니다. 테이블 아래였는데 저한테는 보였어요. 떨고 있었거든요. 근데 슬퍼서 떠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 손을 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도 알고 있었구나.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웃음을 거두려고 하는데 자꾸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37년을 저 사람이랑 살았어요. 희로애락을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저런 얼굴은 처음이었습니다. 기쁜 웃음이 아니에요. 안도하는 웃음도 아니고요. 뭔가를 확인한 사람의 웃음이었어요. 예상이 맞아떨어진 순간의 그 표정. 그때였습니다. 제 가방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이었어요. 병실이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는데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면회 시간이 끝날 무렵이었고 병실엔 저 혼자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차가웠어요. 손이 많이 차가웠는데 그 힘은 생각보다 셌습니다. 정수가. 네, 어머니. 서랍 안에 봉투 있다. 저는 시어머니가 가리키는 곳을 봤어요. 협탁 서랍이었습니다. 꺼내봐. 흰 봉투였습니다. 두툼했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거 유언 공개하는 날 그 자리에서만 열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정수가. 시어머니가 제 손을 더 꽉 쥐셨습니다. 성철이한테는 짧은 침묵. 절대 먼저 보여주면 안 돼.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왜 아들한테 먼저 보여주면 안 되는지, 왜 하필 저한테 맡기시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눈을 감으셨어요. 더 말씀하실 기력이 없으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가 하얗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그 봉투가 제 가방 안에 있어요. 변호사 사무실, 남편 오른쪽에 제가 앉아 있고 남편이 모르는 게 제 가방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남편이 제 가방을 봤거든요. 아주 잠깐이었어요. 1초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봤습니다. 흘끗. 그리고 바로 시선을 거뒀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저는 그 눈빛을 37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탐색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확인하는 눈빛. 뭔가를 찾는 사람의 눈. 그때 이상한 걸 하나 더 봤습니다. 아주버님이 변호사한테 뭔가 쪽지를 건넸어요. 테이블 아래로. 변호사가 받아서 잠깐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저를요? 왜 변호사가 저를 보는 거죠? 유언장 낭독이 끝난 것도 아닌데 아주버님이 건넨 쪽지엔 뭐가 적혀 있었던 걸까요? 저는 가방을 더 꽉 쥐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변호사가 헛기침을 했어요. 낭독을 계속하기 전에 모두가 변호사를 봤습니다. 비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추가 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말했어요. 최정숙 씨, 제 이름이었습니다. 8쌍의 눈이 저를 향했어요. 아주버님, 형님, 그 배우자들, 그리고 남편만 저를 안 봤습니다. 테이블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손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었는데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어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아주버님이 숨을 들이켰어요. 형님이 옆 사람 팔을 잡았고요. 남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이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두려움이었습니다. 37년 만에 처음 보는 저 사람의 두려움. 저는 봉투를 변호사한테 건네지 않았어요. 그냥 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떠올랐거든요. 그 자리에서만 열어. 여기가 그 자리였어요. 저는 봉투 입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봉투 안에 들어있는 게 37년짜리 결혼 생활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만들 거라는 걸,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일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걸 모르고 있었다는 걸. 아주버님이 헛기침을 했어요. 변호사님, 잠깐만요.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추가 확인할 게 있어서요. 아주버님 목소리가 평소랑 달랐어요. 낮고 눌린 목소리, 뭔가를 조율하려는 사람의 말투. 저는 그때 아주버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아주버님은 저를 안 봤어요. 변호사만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시선 끝이 제 가방 쪽을 한번 스쳤습니다. 아주 빠르게. 그때였어요. 기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3달 전이었어요. 밤 11시쯤이었는데 남편이 방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그냥 섰어요. 목소리가 새어나왔거든요. 낮게 깔린 목소리였는데 평소 남편 말투가 아니었어요. 뭔가를 설득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협박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딱 한마디가 들렸어요. 어머니가 알면 다 끝나. 저는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물컵을 들고 서서 한참을 못 움직였습니다. 어머니가 알면 다 끝나. 뭐가 끝나요? 뭘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입니다. 아주버님이 변호사한테 뭔가 말하고 있어요. 남편은 테이블을 내려다보고 있고요. 저는 무릎 위 봉투를 느꼈습니다. 또 하나가 생각났어요. 시어머니가 입원하시고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가 네, 어머니. 성철이 통장 짧은 숨. 본 적 있냐? 저는 순간 말이 안 나왔어요. 아니요, 어머니. 저는 제 통장만 써서요. 시어머니가 한참 있다가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냥 끊으셨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전화하셨는데 응, 통장 얘기하시던데. 남편이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무슨 통장? 그냥 통장 본 적 있냐고.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대답이 아니었어요.
질문을 질문으로 막는 거였습니다. 저는 더 못 물어봤어요. 37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현재입니다. 변호사가 아주버님한테 뭐라고 작게 말했어요. 아주버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뭔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 입원하고 2달째였어요. 병원 1층 카페였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다가 유리문 너머로 봤어요. 아주버님이 있었어요. 형님도 있었고요. 남편도 있었습니다. 셋이 앉아 있었어요. 저한테는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병문안 온 거였는데 셋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유리문을 열려다가 멈췄어요. 남편이 뭔가 종이를 꺼냈거든요. 아주버님이 그걸 들여다봤습니다. 형님이 고개를 끄덕였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유리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냥 엘리베이터를 다시 탔어요. 병문안은 나중에 했습니다. 셋이 다 올라간 다음에 그날 남편한테는 아무것도 안 물어봤어요. 현재입니다. 아주버님이 저를 봤어요. 이번엔 제대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재수 씨, 아주버님이 저를 부른 건 그날 처음이었어요. 그 봉투 아주버님이 제 무릎 위를 봤습니다. 어머니한테 받은 거 맞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주버님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게 먼저 떠올랐거든요. 시어머니 병실. 저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알고 있어요. 그때 이상한 게 하나 더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 돌아가신 날 아침이었어요. 시어머니 방 협탁 서랍. 봉투를 가지러 열었을 때 묵주가 왼쪽에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묵주를 가운데 두셨거든요. 손수건이 구겨져 있었고요. 누군가 서랍을 뒤진 겁니다. 아주버님이었을까요? 아니면 재수 씨, 아주버님이 다시 불렀어요.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부드러웠어요. 갑자기 부드러워졌어요.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그 봉투 저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철이한테는 절대 먼저 보여주면 안 돼. 남편만 말씀하셨어요. 아주버님 얘기는 안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드리지 않았어요. 왜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드리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아주버님 얼굴이 굳었어요.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변호사가 헛기침을 했어요. 계속 진행할까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 핸드폰이 울렸어요. 진동이었는데 테이블 위에 올려놔서 다 들렸습니다. 남편이 화면을 봤어요. 그리고 바로 뒤집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장래 사흘 내내 남편이 전화를 저렇게 받았습니다. 화장실 가서, 주차장 나가서, 아니면 저렇게 그냥 뒤집어서 누구한테서 오는 전화인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회사라고 했으니까 37년 동안 저는 남편이 하는 말을 그냥 믿었습니다.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의심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보기 사항을 낭독하겠습니다. 아주버님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형님이 손을 꽉 쥐었고요. 남편은 저를 봤습니다. 봉투를 보는 게 아니었어요. 그 눈빛이 뭔가를 묻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피했습니다. 37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 눈을 제가 먼저 피했어요. 부기사항 낭독 전 변호사가 저를 봤어요. 최정숙 씨가 소지한 문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주버님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왜요? 변호사가 아주버님을 봤습니다. 비상속인의 요청입니다. 아주버님이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봉투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실에서 제 손을 잡던 그 차가운 손, 그 자리에서만 열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편지 한 장, 그리고 다른 문서 한 장. 저는 편지를 먼저 꺼냈어요. 시어머니 필체였습니다. 삐뚤빼뚤했어요. 많이 편찮으실 때 쓰신 것 같았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소리내어 읽어주시겠습니까? 정수가, 이 편지를 네가 읽고 있으면 나는 이미 없는 거다. 할 말이 많은데 손이 말을 안 들어서 짧게 쓴다. 미안하다. 저는 거기서 한번 멈췄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37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말을 들은 적이 없었는데 계속 읽었습니다. 네가 모르는 게 있다. 성철이 일이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아주버님이 시선을 내렸습니다. 형님이 입술을 깨물었고요. 남편은 꼼짝도 안 했어요. 내가 입원하고 나서 성철이가 내 통장을 건드렸다. 저는 그 줄을 읽고 잠깐 멈췄어요. 다시 읽었습니다. 치료비가 많이 든다고 했다. 내가 정신이 없을 때였어. 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찍었다. 치료비는 보험에서 다 나왔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 성철이가 가져간 돈이 2억 3천이야. 2억 3천. 저는 그 숫자를 읽고 손이 떨리는 건지 편지가 떨리는 건지 몰랐어요. 그 돈이 어디 갔는지 저는 몰랐어요. 치료비 얘기를 들은 적도 없었어요. 남편이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계속 읽었습니다. 성호도 알고 있었어. 미연이도. 아주버님과 형님이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버님을 봤어요. 아주버님도 저를 봤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피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 읽어주시겠습니까? 변호사가 말했어요. 성호랑 미연이한테도 말 못했어. 말했으면 성철이가 힘들어질까봐. 근데 걔네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 병원 카페였어요. 셋이 앉아있던 그 장면. 남편이 꺼낸 종이, 아주버님이 들여다보던 그 종이, 그게 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성철이가 돈 가져가고 나서부터 셋이 계속 만났어. 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 병원 근처에서. 병원 근처, 카페. 저는 그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다가 유리문 너머로 봤어요. 그날 한 번인 줄 알았는데 7번이나 만났더라고. 7번. 시어머니가 입원해 계신 동안 저는 편지에서 눈을 들어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어요. 37년 동안 저는 이 사람 옆에서 잤어요. 같은 밥을 먹었고요. 같은 이불을 덮었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어떻게 나눌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벌써 다 정해놨더라. 나 빼고.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아주버님,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 말이 나올 줄. 아주버님이 멈췄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버님이 입을 다물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편지로 눈을 내렸어요. 마지막 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수가, 그래서 너한테 부탁하는 거야. 봉투 안에 편지 말고 문서 하나 더 있을 거다. 그게 뭔지는 변호사한테 물어봐. 나는 네가 이 집안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라는 거 알아. 그래서 너한테 맡기는 거야. 미안하고 고맙다. 저는 편지를 내렸어요. 손등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울 생각이 없었는데 변호사가 말했어요. 문서 확인하시겠습니까? 저는 봉투에서 두 번째 종이를 꺼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웃은 이후로 처음 하는 말이었습니다. 정수가 저는 남편을 봤어요. 그거 남편이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삼킨 것 같았어요. 저는 문서를 펼쳤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봐야 했어요. 시어머니가 부탁하셨으니까 문서를 읽었습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뭔지 알았어요. 근데 믿기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박금순 여사께서 작년 2월에 공증하신 문서입니다. 작년 2월 시어머니가 쓰러지시기 한 달 전이었어요. 해당 문서의 효력은 박금순 여사 사망 즉시 발생합니다. 저는 문서를 손에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아주버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그게 뭐예요?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의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뭔가 체념 같은 거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남편이 왜 장례식장에서 웃었는지 그 웃음의 절반은 알았어요. 배제를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나머지 절반은 이 문서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도 몰랐습니다. 이 문서가 뭘 할 수 있는 건지, 시어머니가 저한테 정확히 무엇을 쥐어준 건지. 문서에 이름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었어요. 최정숙. 그 아래에 긴 문장들이 이어졌는데 법률 용어라 잘 몰랐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서는 위임장입니다. 위임장. 박금순 여사께서 본인 사망 후 발생하는 모든 상속 관련 이의제기 및 법적 절차에 대해 변호사가 읽었어요. 최정숙 씨에게 전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입니다. 정권.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변호사가 아주버님을 봤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상속 과정에서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 문제가 생길 경우 최정숙 씨가 박금순 여사를 대신해서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방이 조용해졌어요. 아주버님이 먼저 깼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입니다. 어머니가 정신이 공증 당시 박금순 여사의 정신감정 소견서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아주버님이 입을 다물었어요. 형님이 말했어요. 옳게. 저를 불렀어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아까 아주버님이 봉투 달라고 할 때랑 똑같은 부드러움이었어요. 우리 가족끼리 얘기하면 안 될까? 저는 형님을 봤어요. 37년 동안 저도 가족이었는데 병원 카페에서 7번 만날 때는 가족이 아니었는데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했어요. 부기사항 낭독하겠습니다. 아주버님이 변호사를 봤어요. 말리려는 것 같았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읽었어요. 차남 박성철을 상속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성철은 피상속인 박금순 입원 기간 중 치료비 명목으로 금 2억 3천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변호사가 잠깐 멈췄어요. 실제 치료비는 의료보험 및 실손보험으로 전액 처리되었음이 확인되었다. 해당 금액의 사용처는 피상속인이 별도로 확인하였으며 변호사가 또 멈췄습니다. 이번엔 좀 길었어요. 본 유언에 관련 내용을 명시한다. 아주버님이 물었어요. 사용처가 어디예요? 변호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60대쯤 된 남자였는데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아주버님이 말했어요. 누구시죠?
그 사람이 명함을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변호사가 그 명함을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박금순 여사께서 별도로 선임한 법률 대리인입니다. 별도로 선임, 법무법인 이름 아래에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박금순 여사 법률 대리 2년 전 선임, 시어머니가 2년 전부터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 두셨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들도 딸도 그 변호사가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박금순 여사의 위임으로 추가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아주버님이 말했어요. 잠깐만요. 그 변호사가 아주버님을 봤습니다. 언제부터 어머니를 만났습니까? 2년 전 봄부터입니다. 어머니가 먼저 연락하셨습니까? 네. 아주버님이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그 변호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 근데 당황한 표정이 아니었어요.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 변호사가 말했어요. 박금순 여사께서는 2년 전 본인 재산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감지하셨습니다. 이상한 움직임. 처음엔 소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테이블을 보고 있었어요. 박금순 여사께서는 저를 선임하고 조용히 추적을 시작하셨습니다. 2억 3천은 마지막 금액입니다. 마지막 금액. 그러면 그 전에도 총 금액은 3년에 걸쳐 4억 7천입니다. 4억 7천. 형님이 소리를 냈어요.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소리였습니다. 아주버님은 굳어버렸어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저는 그 3년 동안 남편 옆에서 잤어요. 밥을 차려줬고요. 주말에 나갈 때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 돈이 어디 갔습니까? 아주버님이 물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저는 봤어요. 여자 이름이었어요. 김수진.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입니까? 변호사가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남편이 눈을 감았어요. 그 한 가지 행동으로 다 알았습니다. 장례 내내 받던 전화, 화장실에서, 주차장에서, 테이블 아래서 뒤집던 핸드폰, 김수진이었어요. 저는 이상하게 울지 않았어요. 울 것 같았는데 오히려 차가워졌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어요. 그 변호사가 말했어요. 박금순 여사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알고 계셨어요. 아들이 돈을 빼돌린 것도, 그 돈이 어디 갔는지도. 그래서 유언장을 고치셨습니다. 처음 유언장엔 차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년 전 봄, 저를 선임하신 직후 다시 쓰셨어요. 2년 전 봄, 남편 통화를 들었던 그 무렵이었어요. 어머니가 알면 다 끝나. 끝날 뻔했던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변호사가 저를 봤어요. 최정숙 씨, 박금순 여사께서 마지막으로 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며느리가 제일 억울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며느리한테 선택권을 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선택권. 위임장은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그 변호사가 말했어요. 박금순 여사께서 4억 7천에 대한 민사소송 자료를 전부 준비해 두셨습니다. 저는 굳었어요. 최정숙 씨가 원하시면 내일이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버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그 변호사가 아주버님을 봤습니다. 공증된 문서입니다. 아주버님이 멈췄어요. 형님이 저를 봤습니다. 옳게. 아까 그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어요. 그 눈빛이 37년 전 처음 만났을 때랑
똑같은 눈빛이었어요. 아니, 비슷했지만 달랐습니다. 그때는 설레는 눈빛이었는데 지금은 애원하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눈을 돌렸습니다. 문서를 봤어요. 제 이름 최정숙. 시어머니가 저한테 준 것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됐어요. 봉투, 편지, 위임장, 소송자료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2년 동안. 저는 그 변호사한테 물었어요. 제가 안 한다면. 방이 조용해졌어요. 최정숙 씨가 원하지 않으시면 소송은 없습니다. 남편이 숨을 내쉬었어요. 그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박금순 여사께서 한 가지를 더 준비해 두셨습니다. 최정숙 씨가 소송을 원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 변호사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준비한 게 소송 자료만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제가 선택을 안 해도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다는 걸. 서류를 봤는데 신문 기사였어요. 요양병원 입원 중 노모 재산 횡령. 아들 박모 씨 사건 경위. 저는 숨이 멎었어요. 그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박금순 여사께서 지인을 통해 기사 초안까지 준비해 두셨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름은 가렸는데 가리지 않아도 알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이었어요. 주소가 있었거든요. 직장이 있었고요. 나이가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이 그 종이를 손에 쥔 채 내려놓지 못했어요. 이거 아주버님이 그 변호사를 봤습니다. 이거 실제로 낼 수 있는 겁니까? 최정숙 씨가 원하시면요. 형님이 저를 봤어요. 옳게 우리 좀 따로 얘기하자.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어요. 부드럽지도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형님을 봤습니다. 37년 동안 명절마다 봤던 얼굴. 설날 아침에 같이 전 부치던 사람. 할 말 있으시면 지금 여기서 하세요. 형님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오늘 들어 두 번째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정수가,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나 남편이 멈췄어요. 뭔가 말하려는데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37년 동안 저는 저 사람 말을 기다린 적이 많았어요. 퇴근하고 늦게 들어올 때, 주말에 혼자 나갈 때, 전화를 뒤집을 때 기다렸어요. 설명해 주길. 아니면 그냥 솔직하게 말해 주길. 근데 저 사람은 항상 말을 아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 거기서 끝이었어요. 저는 그 변호사를 봤습니다. 소송 자료 언제부터 진행할 수 있습니까? 방이 얼어붙었어요. 아주버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수 씨, 앉으세요, 아주버님. 아주버님이 굳었어요. 아주버님한테 앉으라고 한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준비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최정숙 씨 서명 하나면 됩니다. 저는 펜을 봤어요.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의식하지 못한 것 같았는데 그 변호사가 처음 앉으면서 올려놓은 펜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준비하신 거였어요. 펜까지. 저는 그 펜을 잡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정수가, 잠깐만. 성철 씨. 남편이 멈췄습니다. 저는 37년 동안 저 사람을 이름으로 부른 적이 없었어요. 여보, 당신, 그것뿐이었어요. 할 말 있으면 법정에서 하세요. 남편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서류에 서명했어요. 진행하겠습니다. 그 변호사가 서류를 챙겼어요.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시어머니가 처음 전화하셨던 그 봄이랑 똑같은 계절이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물어보셨죠.
성철이 요즘 어떠냐? 저는 그때 잘 지낸다고 했어요. 그게 제가 알고 있던 전부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나가려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디가? 저는 돌아봤어요. 남편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 무서웠어요. 남편 눈빛이 무서웠던 게 아니라 저한테 아무 감정도 안 올라오는 게 무서웠습니다. 37년인데 집에요. 그게 다였어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이상하게 다리가 안 떨렸어요. 울음도 안 나왔고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엘리베이터 안의 거울, 제 얼굴을 봤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시원한 웃음이 아니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아니면 눈물인지 웃음인지 구분이 안 가는 얼굴이었어요. 유언장이 펼쳐지던 순간 웃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배제를 알고 있어서 웃었던 거예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근데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2년 동안 혼자 준비하신 걸, 소송 자료를, 기사 초안을, 위임장을, 그리고 펜까지. 마지막으로 웃는 사람이 누가 될지를.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잠깐 서서 시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제 손을 잡으시던 그 차가운 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미안하고 고맙다. 미안한 건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저는 걸었습니다. 37년이었어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인데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어요. 딱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한 번만 더 여쭤볼 수 있었으면. 어머니, 언제 하셨어요? 그 질문은 아직도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대답을 들을 수 없는 사람한테 아직도 묻고 있어요. 37년을 몰랐던 사람이 이제 와서 뭘 알겠냐고. 누가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늦게 아는 것도 아는 겁니다.